윤지호는 계단 끝에서 1층 거실 조명을 켰다. 어둠에 익숙했던 그의 눈이 절로 찡그려졌다. 눈이 밝기에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무렵 그의 눈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왔다. 이런 망할 놈이 또 시작이네. 그는 야구방망이를 앞으로 내던지고 성큼성큼 걸어가 거실 중앙에 떨어진 돌멩이를 들어올렸다. 돌멩이 끝에는 작은 메모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는 메모지를 펴보지도 않고 돌멩이와 함께 거실 구석에 있는 휴지통에 버렸다. 창문은 볼상사납게 깨졌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또 유리가 깨졌는데 출동 안 해요? 그의 짜증스런 목소리를 향해 수화기 넘어 상대방의 변명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매번 너무 빠르게 치고 빠지는 바람에 저희도 됐고 계약 오늘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네들보다는 차라리 경찰이 낫겠어요. 그는 날이 밝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한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경찰차가 그의 집 앞에 나타났다. 그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윤 강사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경찰에 신고를 안 하셨어요? 윤지호는 사설 경비업체에 3년이 넘도록 의뢰했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경찰이 부담스러운 탓이었다. 경찰도 윤지호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 했다. 언론에는 흘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윤지호는 다행히 경찰이 자신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고 판단하고 때때로 집에 날아드는 돌멩이에 대해 설명했다. 돌이 날아오기 시작한 때는 그가 반정부 성향의 강의를 하고 나서부터였다. 그는 현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꼬집는 강의로 인기를 끌었다. 지금은 인문학의 모든 분야를 강의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주로 정부의 실정을 유머러스하게 강의하는 강사로 유명했다. 그는 경찰서까지 가서 자세히 상황을 진술했고 경찰은 CCTV 자료를 확인하겠노라고 약속했다. 며칠 후 윤지호가 막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 강사님, 범인 찾았습니다. 윤지호는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갔다. 보조 강사 수아도 함께 갔다. 자, 보세요. 이 사람입니다. 경찰은 컴퓨터 모니터에 CCTV 화면을 띄웠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돌멩이를 지호의 집 창으로 힘껏 던지는 모습이 보였다. 저 남자 뭐 하는 사람인가요? 마침 저기 오네요. 어이, 김형사, 범인 여기로 데리고 와봐. 고개를 푹 숙인 젊은 남자가 윤지호 앞으로 끌려왔다. 선초해 주십시오. 남자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윤지호에게 요청했다. 이럴 거면서 몇 년 동안 내 집에 계속 돌을 던진 건가? 이렇게 비굴하게 굴 거면서? 윤지호는 어이가 없었다. 왜 그랬어요? 수아가 큰 눈을 반짝이며 범인에게 물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모자를 뒤집어 쓴 남자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윤지호의 귀에는 작게 틀어놓은 라디오처럼 웅얼거렸다. 오히려 윤지호의 시선은 CCTV가 나오는 모니터로 향했다. 자연스럽게 눈길이 움직였다. 범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서였다. 누가 해도 누가 들어도 뻔한 그런 스토리. 그는 진부한 이야기는 딱 질색이었다. 저건 뭐지? 그의 눈에 어렴풋이 아는 얼굴이 나타났다. 수아야, 저 사람! 윤지호의 외침에 수아의 시선이 빠르게 모니터로 향했다. 스킨헤드! 윤지호의 시선과 수아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다. 저 민머리 사내가 왜 내 집 주변을 서성이지? 누구 의심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경찰은 범인을 다른 형사에게 넘기고 윤지호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윤지호는 대충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다. 탄. 민머리 사내의 이름은 탄이었다. 윤지호가 찾기도 전에 제 발로 찾아왔다. 사무실로 찾아온 그의 덩치는 방송국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거대해 보였다. 너른 어깨와 두툼한 목, 그리고 갈색 피부가 그를 더 크게 만들었다. 의외네요. 직접 나를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윤지호는 수아가 준비한 아메리카노를 그에게 내밀며 말했다. 와야 했으니까요. 그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가 앉은 소파는 평소와 달리 꽉 차 보였다. 와야 했다면? 내 얘기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장이론 말씀인가요? 윤지호는 날카롭게 되물었다. 대답하시는 걸 보니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군요. 누구나 처음은 같습니다. 부정하죠.
하지만 고민하고 정보를 쫓다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윤 강사님은 지적인 분이라 그 시간이 적게 걸릴 거라 믿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윤지호는 덩치를 힐책하며 같이 일어났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또 만나게 될 테니까. 그는 윤지호에게 명함을 하나 건넸다. 언더그라운드. 그의 명함에는 탄이라는 이름과 언더그라운드라는 조직 이름만 적혔다. 전화번호도 이메일 주소도 없었다. 탄은 그렇게 이름만 남기고 가버렸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수아가 탄이 앉았던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상하긴 한데 눈빛에 확신이 보여. 그게 영 불안하네. 윤지호는 입맛을 쩝하며 다셨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을 뜨고 싶었지만 눈꺼풀을 들어올릴 힘도 없었다. 간간히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스쳐 지났다. 윤지호는 쇳덩어리가 된 듯 무겁기만 한 몸의 무게를 느끼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환자들만 있으니까 늘 감염에 조심해야 해요. 지금 이분도 혈소판, 백혈구,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거의 바닥입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지도하는 소리 같았다. 선배로 보이는 여사의 발걸음이 사라지자 남은 간호사가 윤지호의 팔에 꽂혀 있는 링겔 바늘을 바꾸어 꼈다. 아! 바늘의 방향이 살짝 틀어지는 바람에 윤지호는 아픔을 느꼈다. 어머! 윤지호 환자님 깨어나셨네! 간호사는 무언가 큰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놀란 발걸음으로 바깥으로 나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윤지호는 여전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김호균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심하라고 했잖아. 너 퇴근하다가 길바닥에서 쓰러졌어. 수아 씨가 발견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윤지호는 눈을 뜨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 덕인지 희미하게 의사 가운을 입은 김효균이 흐릿하게 보였다. 내가 얘기했잖아. 면역력 신경 쓰라고. 하늘에 구멍이 났는지 오존 지수가 장난 아니야. 게다가 너 무리까지 해서 면역력이 지금 바닥이다. 절대 호중구수가 500도 안 돼. 그게 뭔데? 윤지호가 되묻자 김호균은 한숨을 푹 쉬었다. 아무튼 위기는 넘겼으니까 1인실로 옮겨라. 1인실? 비싸잖아. 돈도 많은 녀석이 쪼잔하기는. 아무튼 1인실로 가라. 면역력 돌아올 때까지는 다른 환자와는 같이 있으면 안 돼. 윤지호는 어쩔 수 없이 1인실로 병실을 옮겼다. 며칠이 지나도록 병문안 오는 사람이 없었다. 3일 만에 찾아온 수아가 첫 번째 방문객이었다. 강사님, 가족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수아가 윤지호의 저녁을 배식원으로부터 받아오면서 묻자 그는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결혼한 적은 있잖아요? 이혼한 적도 있지. 윤지호는 불쾌하다는 듯 수아를 바라보았다. 뭘 그렇게 무섭게 봐요. 이혼한 건 몰랐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내 가족에 대해 얘기 안 해주었으면 좋겠어. 나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지도 말고. 그건 그냥 강사님 이름 치면 다 나오는데. 아무튼 정 그러시다면 안 할게요. 윤지호는 수아로부터 받은 식판에 밥을 조금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안 드세요? 나 혼자 있을 테니까 이만 가. 누군가와 같이 있을 체력이 안 돼. 피곤하다. 수아는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달싹이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병실을 조용히 나갔다. 포도당 주사 바꾸어 드릴게요. 수아가 나가고 바로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대에 대롱대롱 매달린 유리병을 바꾸었다. 아직 좀 남은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라고 하셔서요. 왜요? 어차피 포도당 주사인데? 간호사는 별 대답 없이 링거대에 달린 유리병을 교체했다. 윤지호는 머쓱한 표정으로 침대에 반쯤 누워 교체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성공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간호사는 큰일이라도 마친 듯 만족스런 미소를 보이고는 돌아섰다. 윤지호는 자신의 몸으로 한 방울씩 들어오는 약물이 유리병에서 똑똑 떨어지는 걸 물그러미 지켜보았다. 약물 방울은 규칙적으로 떨어져 투명한 관으로 흘러들어간 다음 윤지호가 인식하지도 않은 사이 그의 몸으로 들어갔다. 그는 약물이 몸에 들어가 쌓이자 잠시 잊었던 피곤을 느꼈다.
도대체 약물로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약만 쏟아붓냐? 면역력이 약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고생 안 하지. 윤지호의 혼잣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다. 원인이 불명한 오존층의 파괴로 자외선과 오존 지수가 최근 1년간 급속도로 높아졌다. 지구온난화와 프레온가스 등의 영향으로 이렇게 나빠졌다고 하기에는 무리였다. 그것 말고도 분명히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데 과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한 규명을 못한다. 그로 인해 윤지호와 같은 몇몇 관련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쇼핑몰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주는 우주복 스타일의 옷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 잠깐 바람이나 쐬어야지. 윤지호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중심을 못 잡고 휙청했다. 왜 이러지? 윤지호의 몸은 바닥으로 쿵 하고 부딪혔다. 그의 머리가 여지없이 바닥에 부딪혔다. 조금 전 다녀간 간호사의 성공적이라는 말이 그의 귀에 맴돌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퇴원하실 줄 알고 연기했던 강의도 다 잡아놓았는데. 수아는 김호균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와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자의로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납치인 것 같습니다.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김호균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외부인이 간호사로 위장해서 약물을 바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경찰에는 신고하셨나요? 네. 김호균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했다. 혹시 최근에 누구와 분쟁이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글쎄요. 저도 보조 강사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수아는 머리에 떠오르는 일이 없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분명히 이번 일은 계획된 범죄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호를 납치한 겁니다. 김호균은 확신했다. 수아는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김호균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윤재호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는 꿈을 꾸는지 가끔 미간을 찌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가 누운 침대는 병원에서 쓰던 침대와 유사했다. 그의 몸은 꿈속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때때로 꿈틀거렸다. 예린아, 이리 와! 그는 전처와 사는 딸 이름을 부르다가 벌떡 일어났다. 그의 이마에 묻은 땀방울이 시트로 떨어졌다. 그는 땀을 손으로 닦아내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다가 그제야 자신이 병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여기가 어디지? 그는 불안한 눈으로 내 평남짓한 방을 돌아보았다. 방은 온통 흰색이었고 가구라고는 침대가 전부였다. 창문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방문 밖으로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먼저 나왔다. 병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눈이 방 밖으로 난 복도를 두리번거렸다. 아이쿠, 윤지호 강사님 깨어나셨네요. 윤지호가 복도 쪽으로 발걸음을 내놓으려는 순간 복도 왼쪽 끝에서 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지호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친근하게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응시했다. 동양인으로서는 드물게 백발이 잘 어울리는 50대 중반 정도의 남자가 옅은 미소를 보이며 서 있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보아하니 병원은 아닌 것 같은데. 윤지호는 아직도 띵한 머리를 한 손으로 문지르며 물었다. 여기가 어딘지는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오랫동안 잠을 잤으니 배가 고프실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아래로 이어지는 복도 중앙 계단을 건장한 두 남자가 올라왔다. 그들은 뚜벅뚜벅 걸어와 윤지호 앞에 섰다. 식당으로 모셔다 드리거라. 네, 버사님. 윤지호는 큰 반항을 하지 않고 두 남자를 따라 나섰다. 카페테리아 스타일의 식당이 윤지호가 있었던 방 아래층, 정확히 말해 5층 건물의 3층에 있었다. 저기, 여기가 어디죠? 윤지호가 그를 긴 식탁에 앉히고 돌아서는 두 남자에게 말을 붙였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 없이 사라졌다. 윤지호는 식탁에 앉아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유심히 살폈다. 조경이 잘 된 대학 캠퍼스 같은 느낌이었다. 식사 나왔습니다. 윤지호는 식사가 나왔다는 말에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그의 앞에는 식판을 든 로봇이 서 있었다. 인간의 얼굴을 형상화한 동그란 얼굴 아래로 네모 반듯한 몸과 바퀴가 달렸다. AI 로봇이 실용화된다고 하더니 여기선 이미 사용하고 있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근무 중인 로봇 보보입니다. 10년 넘게? 윤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로봇 보보가 전달하는 식판을 받아들었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윤지호 강사님. 보보는 돌아서서 주방 앞으로 가서 미동도 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양송이 스프와 샐러드, 그리고 찹스테이크와 약간의 빵. 모두 맛은 훌륭했지만 윤지호는 많이 먹지 못했다. 입맛이 있을 리 없었다. 그가 식사를 마치고 포크를 내려놓은 과동시에 다시 로봇 보보가 그에게 다가왔다. 맛있는 식사였습니까? 응, 그럭저럭. 다행입니다. 이제 윤 강사님은 건물 밖으로 나가 탄을 만나야 합니다. 탄? 그게 누군데?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로봇 보보는 다시 주방 앞으로 갔다. 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아, 그 녀석! 윤지호는 건물 밖으로 급히 내려갔다. 1층 로비에서 탄이 기다렸다. 아, 그 녀석이 맞았어. 윤지호는 구릿빛 피부에 민머리를 보자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여기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약물을 사용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탄은 건물 밖에 정원 의자에 윤지호를 앉히고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했다. 사과라는 건 양자가 모두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납득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은데요? 윤지호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이곳으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윤지호는 여전히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고 화가 났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한 후 다시 질문을 던졌다. 좋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를 데려온 이유나 들어봅시다. 병원에 있는 나를 약물까지 먹여 기절시켜서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도대체 뭐요? 탄은 잠시 머뭇거렸다. 생김이나 성격이 머뭇거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내였으나 이 질문에는 주춤했다. 그건 여기 잠시 머무르면서 차차 얘기하시지요. 윤지호는 기가 막혔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막무가내로 데려와서는 차차 얘기하자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말이다. 너무 무례한 거 아니요? 윤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명령받는 직업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윤지호는 분한 마음에 탄의 뒷모습을 노려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탄에게서 시선을 떼어 주위를 돌아보니 아름답기 그지없는 정원이었다. 유럽의 궁전 정원처럼 넓은 광장과 잔디, 그리고 군데군데 오솔길이 아름답게 꾸며졌다. 윤지호는 본능적으로 정문을 찾았다. 일단 빠져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납치범들하고 얘기해봤자지. 식사도 하고 휴식도 취한 터라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윤지호는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멀리 보이는 뾰족뾰족한 바로크 스타일의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보기에는 가까워 보였지만 막상 걷자니 꽤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무렵 정문에 도착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문을 지키는 얼굴이 하얗고 마른 남자가 건조하게 물었다. 나가려고요? 윤지호 강사님이시죠? 여기 사람들한테 제가 꽤나 유명한 모양이군요. 당연합니다. 윤 강사님을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호는 남자의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무튼 나 나가야겠으니 말리지 마쇼. 윤지호는 남자를 살짝 밀치고 정문을 열었다. 정문은 생각보다 부드럽게 열렸다. 그러시면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윤지호는 순간 당황했다. 말리지를 않는다. 잘 다녀오라고? 윤지호는 왠지 거북해지는 마음을 감추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다. 윤지호의 사무실에 경찰이 찾아왔다. 윤지호 없이도 사무실에 출근한 수아가 자신을 김 형사라고 밝힌 다부진 남자와 그 옆에 서 있는 키 큰 남자를 소파에 앉혔다. 아무래도 유명 인사이시니 주위에 적이 많지 않았을까요? 김 형사는 입을 살짝 내밀고 수아의 대답을 기다렸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적대감을 가진 일반인들은 간혹 있지만 납치까지 할 정도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편지 등은 없었나요? 김 형사 옆에 키 큰 남자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물었다.
없었어요. 전혀. 형사들은 수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윤지호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범인은 병원에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병원 CCTV도 교묘하게 피했다. 시작점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영사는 찜찜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시 새로운 상황 생기면 여기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김영사는 자신의 명함을 수아에게 내주고 동료와 함께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나가자 수아는 창으로 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찾지도 못할 사람 찾느라 고생들 많으시네. 그녀는 묘한 미소를 머금으며 중얼거렸다. 순순히 거리로 나온 윤지호는 이국적인 풍경에 충격을 받았다. 뭐야? 설마 내가 다른 나라로 온 건가? 거리에는 야자수가 줄지어 서 있었고 건물들도 하나같이 유럽풍이었다. 마침 거리를 지나는 동양인 여자가 있었다. Excuse me? 아, 저 영어 못하는데. 아, 당신은 윤지호 씨군요. 여자는 윤지호를 알아봤다. 한국인이라면 윤지호를 알아볼 수 있다. 네, 저는 인문학 강의하는 윤지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한국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요?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설마 모르고 오신 건가요? 텔레비전에서는 윤지호 강사님이랑 다른 분들이랑 자발적으로 이곳으로 오셨다고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냐니까요? 윤지호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빽 질렀다. 언더그라운드요. 여기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사는 언더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 윤지호의 생각이 순간 멈추었다. 여자가 윤지호의 눈치를 살피며 걸음을 옮기려 하자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 한국의 언더그라운드라는 지명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여기 지역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도? 아니면 경상도? 아, 그건 말씀드리기가 저는 바빠서 이만.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횡하니 가버렸다. 윤지호는 여자를 잡아볼까도 생각해봤지만 포기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10여 분 정도 걷다 보니 도시의 중심가가 나왔다. 광장이 있고 그 중심에는 시계탑이 자리했다. 광장 주변으로는 5층 정도의 붉은 벽돌 건물들이 띄엄띄엄 자리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광장 곳곳에 흩어져 산책을 즐기고 쉬고 노래했다. 저기 잠시만요. 윤지호가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여자에게 말을 붙였다. 어머, 윤지호 강사님이시네? 같이 오신 다른 분들은요? 이 여자도 좀 전에 본 여자와 같은 말을 한다. 윤지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나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데 택시도 안 보이고 혹시 터미널이나 공항 어디 있나요? 에이, 여기는 3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그런 게 있을 턱이 없죠. 게다가 여기는 언더그라운드잖아요. 아까 어떤 분도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던데 왜 이런 지명을 갖게 된 거죠? 윤지호의 질문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만 깜빡였다. 아, 알고 오신 게 아니었구나. 분명히 방송에서는 자발적으로 모두 오셨다고 했는데. 네,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려줘요. 윤지호는 급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빠르게 질문했다. 그게... 여자가 망설이자 지호는 그녀에게 바짝 다가섰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게... 여기 언더그라운드는... 지호는 여자의 말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근처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바람에 여자의 집중력이 흐트러졌다.